8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데이터 전처리와 통계,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과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기본 요소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 과학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인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수집 및 생성, 가공 및 표현, 분석 및 활용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수집 및 생성의 단계에서는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가공 및 표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활용에서는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소스를 관리하게 되고 인프라 제공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서비스 사용자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여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컴퓨터의 자원들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로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필요에 따라 내가 사용하던 자료를 언제든지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이동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인터넷 전송 용량에 따른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보안 문제가 가장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해킹 시 민감한 자료가 방대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과부하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서비스 속도 저하나 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란 인터넷을 통해 사물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나의 심박수를 측정을 했다면 이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보내주어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나의 심박수를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보내주어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물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사물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기들 간의 호환성 문제나 일상생활의 자동화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너무나도 방대해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하거나 저장, 분석하기 어려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때 빅데이터는 방대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짧은 생성 주기, 그리고 수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후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교통사고 및 사고 현황이나 불법 주정차 등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및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디자인, 브랜드, 가격, 소재, 용도, 구매자 등의 특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와 통계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분석하기 전에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이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 통합, 그리고 축소,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그림과 함께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잘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축축 통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홈런을 친 횟수나 안타를 친 횟수를 우리가 타율로 0.306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나 그래프, 수치 등 자료 자체의 특징을 파악할 때 활용하는 것이 기술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단 일부의 표본을 분석해서 모집단을 추측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이 추측 통계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를 통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이 추측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요. 모집단은 만약에 전국 대학생이면은 표본은 서울의 대학생, 모집단의 특성을 가진 일부의 대학생만 우리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인데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특징을 갖고 있는 표본만 추출하여 우리는 표본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집단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추정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계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또는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치킨을 판매하고자 할 때 날씨가 안 좋은 날, 비가 오는 날에는 치킨의 판매량이 많아졌다 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비가 온다고 하면은 치킨을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지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이렇게 수조, 수천억 개의 데이터 중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이닝은 채광, 채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채굴하는 것, 즉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이렇게 연관, 분류, 그리고 순차 패턴과 마지막으로 군집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관은 예를 들어 어떤 맥주를 구입했을 때 이 과자를 함께 구입하는 관련성을 갖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분류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사람이 성별이나 연령, 결혼 유무 등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순차 패턴은 스마트폰을 구매한 구매자가 그 이후에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함께 구입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과 관련된 패턴을 찾아서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군집은 땡땡은행에서 대출 고객에게 대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그 고객들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과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 분석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도로 상황이나 교통사고 상황, 제한 속도, 신호등의 개수 등을 고려해서 가장 빠른 길, 최적의 경로 등을 탐색해서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개나 고양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특징들을 분석해서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BM의 인공지능 왓슨에게 상식 데이터를 모두 집어넣어주고서 인간과의 퀴즈 대결을 했을 때 인간은 이만한 상식 데이터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왓슨이 이 퀴즈 대회에서 우승했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알파고는 3억 4천만 번의 복습과 128번의 대국을 스스로 학습하고 연습하면서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